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7년 전 대한민국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사건이죠. 요금 환불해달라는 걸 거절했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했던 김성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단순한 말다툼에서 시작된 갈등이 어떻게 이런 비극으로 이어졌을까요? 2018년 10월 14일 일요일 아침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평범한 일요일 아침이었지만 그날 PC방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 날이었어요. 사건은 김성수 형제가 PC방을 방문하면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자리를 치워달라는 요청에서 시작된 갈등이었어요. 김성수는 자신이 앉을 자리에 남겨진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치워달라고 요청했죠. 피해자인 신 씨는 이를 곧바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김성수는 신 씨의 태도와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소한 갈등으로 보였죠. 하지만 김성수의 불만은 점차 커졌고 결국 폭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게임에서 진 그는 아르바이트생인 신 씨에게 환불을 요구했어요. 신 씨는 매니저 외에는 환불 권한이 없다며 정중하게 거절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두 사람 간의 말다툼은 더욱 격렬해졌어요. 그러던 중 김성수의 동생 김 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는 아르바이트생이 자신들에게 욕설을 했다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죠. 같은 시간 신 씨도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자신이 욕설과 위협을 받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결국 양측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흔한 말다툼처럼 보였지만 단순한 갈등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2018년 10월 14일 아침 7시 43분 경찰이 PC방에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도 김성수와 신 씨는 여전히 말다툼을 이어가고 있었죠. 김성수는 피해자의 태도가 불친절하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피해자는 김성수와 그의 동생이 욕설을 하고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경찰은 상황을 단순한 말다툼, 즉 사소한 문제로 판단했어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15분 만에 현장을 떠났죠. 오전 8시 김성수는 PC방을 나와 근처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은 PC방에서 걸어서 약 300m 거리로 가까운 거리였는데요. 그는 집으로 가서 등산용 칼을 챙겼습니다. 등산용 칼이라고 해도 누군가를 공격하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는 흉기였죠. 김성수는 이 칼을 챙긴 후 다시 PC방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7분 정도였습니다. 김성수가 집으로 간 사이 그의 동생 김 씨는 PC방 근처에 남아 있었죠. CCTV 영상이 찍힌 모습을 보면 김성수의 동생은 형이 돌아오기 전까지 PC방 앞을 서성이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있었는지, 형의 계획을 알고 있었는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당시 동생은 자신은 형이 칼을 챙기러 간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피해자와 형 사이의 갈등이 이미 심각했음은 알고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오전 8시 6분 신 씨는 PC방 안에서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쓰레기 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가 버리려고 했지요. 당시 김성수와 동생은 이미 PC방 근처에서 피해자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온 피해자가 다시 PC방으로 돌아가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순간 김성수가 접근했어요. 그는 에스컬레이터 근처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주먹으로 가격하면서 공격을 하기 시작했죠. 신 씨는 놀라고 당황했을 겁니다. 김성수가 휘두르는 주먹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이어 김성수는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들었죠. 그러고는 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무자비하게 찔렀어요. 분명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로 보였습니다. 피해자는 몸을 틀면서 손으로 칼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김성수의 폭주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피해자의 손은 방어를 하다가 심각하게 찢어져서 나중에는 손가락의 형태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성수는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무려 70회 이상 찔렀고 신 씨는 점차 의식을 잃어갔죠.
범행이 벌어진 현장은 끔찍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가 흘린 피는 바닷가 에스컬레이터 주변을 뒤덮었고 현장에는 사건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 충격적인 장면에 몸이 굳어버렸다고 증언했습니다. 범행 당시 김성수의 동생 김씨도 주변에 있었는데요. 그는 피해자가 김성수에게 저항할 때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기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이 행동 때문에 그는 형의 범행을 돕는 공범이라는 의혹을 받았죠. 하지만 사건 후 동생은 형이 칼을 꺼낼 줄은 몰랐다며 자신은 형의 행동을 막으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은 엇갈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동생이 형의 범행을 돕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가 형의 행동을 막으려고 노력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동생 김씨의 행동이 의도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법정에서도 끝까지 논란이 됐지요. 오전 8시 10분경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신고로 경찰과 구급대가 다시 출동합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김성수는 테이저건을 맞고 현장에서 체포되었는데요. 당시 그는 별다른 저항은 하지 않고 순순히 연행됐지요. 범행 당시 흉기와 상황이 명확했기 때문에 경찰은 김성수를 현행범으로 바로 구속했습니다. 체포된 김성수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어요. 그는 자리를 치워달라고 했을 뿐인데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친절했다면서 그 일이 자신에게 큰 모욕감을 줬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그의 행동은 단순히 순간적인 분노나 충동으로 보기에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었습니다. 칼을 집에 가서 가져오고 다시 돌아와서 피해자를 공격한 점이 그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는 데 힘을 실었죠. 이처럼 그의 행동 뒤에는 억눌린 분노와 왜곡된 사고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김성수는 어떤 삶을 살아왔기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을까요? 김성수는 1989년 서울 강서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두 형제 중 장남으로 어린 시절부터 가정폭력의 그늘 속에서 성장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의 아버지는 이유 없이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었고 술에 취해서가 아니라 맨정신일 때도 아내와 아이들을 때리곤 했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김성수의 어머니는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애썼지만 폭력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런 가정 환경은 김성수의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는 늘 주눅이 든 상태였고 초등학교 시절에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고립된 아이였죠. 소풍 갔을 때 화장실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일화는 그가 얼마나 외롭고 불안한 유년기를 보냈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학교에서는 가정폭력 외에 또 다른 고통을 겪었어요. 김성수는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반항하지 못하고 그저 감내하는 아이로 남았죠. 이런 경험들은 그에게 세상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적대적인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줬고 성격을 더욱 내성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김성수의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사건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벌어졌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평소처럼 어머니와 동생을 심하게 때리자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칼을 들고 아버지에게 대항했어요. 그날 이후 아버지는 집을 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김성수에게 두 가지 인식을 심어줬죠. 첫째, 폭력에 저항하면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 둘째,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에게는 참지 말고 저항해야 한다는 신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인식은 긍정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기보단 억눌린 분노와 폭력적인 행동으로 표출됐어요. 김성수의 학창시절 모습은 이중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학생이었지만 분노가 폭발하면 주변을 위협하는 사람이 되곤 했지요. 그의 동창들은 김성수를 만화책을 좋아하는 평범한 아이로 기억하면서도 한번 화를 내면 좀처럼 가라앉히지 못하는 모습이 무서웠다고 증언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김성수는 안정된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여러 일자리를 전전했어요. 그는 꾸준히 정신과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운동을 통해 마음을 다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낮은 자존감과
지속적인 우울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특히 누군가 자신을 무시하거나 화를 돋우는 행동을 하면 충동적으로 분노를 폭발시키곤 했습니다. 그의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은 여러 사건으로 나타났어요. 김성수는 다양한 폭력 사건에 연루되면서 대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났지만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상해죄로 각각 벌금형을 받기도 했죠. 군대에 가서도 훈련소에서 상관과의 마찰로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 훈련을 마치지 못하고 중도 퇴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가 권위적인 대상이나 스트레스를 겪는 상황을 견디기 어려워한다는 점을 보여주죠.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10년 이상 우울증 치료를 받았어요. 그의 가족은 김성수가 꾸준히 항우울제를 복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가 어린 시절의 가정폭력과 학대에서 비롯된 심리적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진단했죠. 김성수를 정신감정했던 전문가는 그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세상에 대한 신뢰 상실이 그의 내면에 깊이 남아있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끼는 순간 분노가 폭발하는 경향이 강했다고 해요. 이번 PC방에서 발생한 비극은 이런 김성수의 왜곡된 사고방식과 억눌린 분노가 극단적으로 표출된 결과였죠. 그의 삶을 돌아보면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상처와 폭력이 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배경이 그의 잔혹한 범행을 이해하거나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순 없습니다. 체포 직후 김성수는 충남 공주시에 있는 국립법무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았어요. 그의 심신 상태를 파악하고 범행 당시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중요한 과정이었죠. 이 시점에서 김성수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처벌 감경을 시도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과거 10년 이상 우울증 약물을 복용한 이력이 있었지만 조현병 진단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 당시 그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이 나왔고 언론과 여론에서도 이 논란은 큰 이슈로 떠올랐죠. 국민들은 잔혹한 범행에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가벼워져선 안 된다는 강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도 동감하는데요. 2018년 11월 15일 법무부는 김성수의 정신감정 결과를 발표하며 그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감정 결과에 따르면 김성수는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해요. 재판 과정에서도 김성수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가 주장한 억울함과 분노가 범행의 동기라는 점은 설득력을 얻지 못했죠. 김성수와 함께 사건 현장에 있던 그의 동생 김씨는 범행 과정에서 보여준 행동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CTV 영상에서 동생이 형과 함께 피해자를 기다리는 모습, 그리고 김성수가 피해자를 공격할 때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는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 이것 때문에 동생이 형의 범행을 도운 공범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거죠. 초기 경찰 수사에서는 동생 김씨에게 공동폭행 혐의는 적용이 됐지만 살인을 도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았어요. 목격한 사람들 중 일부는 동생이 형의 범행을 오히려 말리려고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고 형이 칼을 꺼낼 줄은 몰랐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거죠. 하지만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싸움을 말리려는 것이 아니었다면서 강하게 의심했죠. 국민적인 여론에 따라서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했고 2018년 12월 동생 김씨는 공동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재판에서는 동생의 의도가 가장 큰 쟁점이 됐어요. 정말 형을 말리려고 했는지 도왔는지였죠. 결국 법원은 동생이 고의적으로 형을 도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많은 논란을 남겼어요.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은 여전히 동생의 행동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부족했다고 비판했죠. 사건 초기에
경찰과 검찰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도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초동 수사에서 중요한 증거를 놓쳤거나 동생의 역할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점은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어요. 2019년 6월 4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1심에서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김성수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조현병이나 심신미약 상태가 아님이 입증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징역 30년이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징역 30년은 법적으로 유기징역의 최고형이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김성수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량이었죠. 하지만 피해자의 가족과 대중은 이 판결을 납득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저도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피해자분의 가족분들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같은 해 11월 27일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김성수의 동생 김씨는 이 과정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찰은 동생에 대해 상고하지 않아 그의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이 됐죠. 그리고 2020년 2월 17일 김성수는 스스로 상고를 취하하며 징역 30년이 최종 확정됐어요. 상고를 취하한 이유는 감형 가능성이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과 재판 과정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김성수는 2048년 약 59세의 나이에 출소하게 되죠. 이 사건에 대해 유족들의 일관된 입장이 있는데요. 그가 저지른 잔혹한 범행에 비해 형벌이 너무 지나치게 가볍다는 거였죠. 특히 가석방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유족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 가족의 삶은 이미 끝났습니다. 피해자의 인생은 물론이고 가족 모두의 삶을 무너뜨린 가해자에게 최소한 사형이 내려졌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법원의 초동 대응, 그리고 모든 과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죠. 사건 초기에 경찰이 피해자의 신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점, 그리고 동생 김씨에 대한 논란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피해자는 단지 가족을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평범한 청년이었을 뿐이라며 그가 잔혹한 범행으로 희생된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거듭 호소했어요. 국민들 또한 이 사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저도 지금 사건 현장이 또렷하게 기억이 날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특히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에서 끝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김성수의 잔혹한 범행은 묻지마 범죄와 흉기 사용 범죄에 대한 공포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켰죠. 많은 국민들은 이런 사건의 피해자는 누구라도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면서 분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는 경찰의 초동 대응이었어요.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지만 단순한 언쟁으로 판단하고 돌아갔죠. 피해자가 김성수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았다는 목격자 증언도 있었지만 경찰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성수는 자신의 분노와 억울함을 해소할 대상으로 피해자를 선택했고 단순한 말다툼에서 시작되었음에도 흉기를 챙겨서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면서 잔혹한 결과로 이어졌어요. 피해자는 193cm의 건장한 체격이었지만 흉기를 든 가해자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죠. 신 씨는 그저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공격으로 인해 그의 삶은 끝나고 말았어요.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